오미라고 합니다. 일단 데이터 통합 연계 방법 소개라고 해봤는데 일단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데이터 연계를 혹시 여기 데이터 연계 작업을 직접 해보신 분 계신가요? 데이터 연계 이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서 오신 분들 계신가요? 네. 제가 2014년도부터 데이터 연계 관련된 연구를 시작을 했었고 마침 데이터 링키지 컨퍼런스가 국내에서 한번 열렸었어요. 2014년도가 1회였고 2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제가 1회, 2회까지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2018년도에 3회였는데 그때 참석을 아쉽게도 못했었어요. 근데 2014년도에 참석했었을 때와 2016년도에 참석했었을 때의 그 사람들에 대한 반응과 관심도가 정말 다르다라는 거를 느꼈는데 오늘 여러분들을 보고 제가 솔직히 너무 깜짝 놀랐고 그리고 데이터 연계라는 그 용어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애착이 있는 용어라서 그래서 제가 연구원에 가서도 데이터 연계 팀으로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 빅데이터 정보연구센터 이전에. 그래서 이 데이터 연계 관련해서 제가 고민했었던 부분 그리고 연구했었던 부분을 소개시켜드리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데이터 연계 개념부터 말씀을 드리고 연계 특성 및 매칭 방법에 따른 분류 그리고 연계 유형별 활용 사례 그리고 연계 방법론 마지막으로 관련 이슈 및 비전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연계와 빅데이터는 관련성이 있다는 거는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일단 데이터 연결을 하는 목적은 빅데이터에서의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한 거고 그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연계를 데이터들을 연계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게 빅데이터 분석의 핵심이고 이 부분 때문에 아마 다들 오시지 않았나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연계 또는 매칭은 요즘에 조사 상황이 조사를 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이 굉장히 어려워짐에 따라서 이제 관심도가 이 데이터 연계로 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행정 자료를 활용하고 싶은데 정확하게 동일한 개인을 붙여서 활용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법적 한계도 있고 하는 부분 때문에 이제 이런 데이터 연계도 많이 사람들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매칭, 데이터 링키지는 서로 다른 그런 복수의 데이터 파일을 결합해서 보다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하나의 통합 데이터 파일을 만드는 방법으로 정의할 수 있고 제 이 슬라이드에서는 데이터 매칭 방법에 따라서 정황 매칭이랑 통계적 매칭으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록 연계 그리고 정황 매칭은 보시는 바와 같이 서로 다른 데이터에서 고유 식별 정보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객체로 결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이그젝트 매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통계적 매칭은 서로 다른 데이터에서 통계적 방법론을 이용을 해서 유사한 객체를 결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특성 및 데이터 매칭 방법은 보시면 이그젝트 매칭과 통계적 매칭 두 가지와 행정 데이터 간의 결합 그리고 행정 데이터 조사 데이터의 결합 그리고 조사 데이터 간의 결합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총 8가지 연계 유형으로 나눠봤는데 각 활용 사례로는 실제 행정 데이터와 행정 데이터를 연계한 사례가 기초연구 선정 기준입니다. 2013년도, 14년도에 제가 이 연구에 같이 공동연구로 참여를 했었어서 이 과정을 말씀을 드릴 거고 행정 데이터와 조사 데이터 간에도 연계해서 활용을 한 사례가 여기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증장애인 실태조사를 저희 연구원에서 진행을 했었고 이 샘플링 작업을 제가 했었어서 이것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조사 데이터와 행정 데이터의 연계도 한국의료패널과 건강보험공단 DB를 실제 DB를 연결을 해서 공단에서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적 매칭 방법으로는 다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행정 데이터들을 요즘에 보면은 다 공개하고 있는 데이터들이 개인 식별 정보가 없어요.
심표본 자료도 마찬가지고 환자 표본 자료가 있는데 여기에 입원과 외래 자료를 가지고 통계적 매칭 방법을 할 수 있다라는 정보로 그냥 넣어놨고, 조사 데이터와 조사 데이터의 매칭은 한국복지패널과 재정패널을 연계해서 실제 분석한 사례는 이따 제일 마지막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통계적 매칭은 뒷부분이고, 이 정확 매칭부터 말씀을 드리면, 기초연금 산정 기준은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기초연금 같은 경우 여기 사회과학 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이 자료는 제가 2013년도에 2014년도 기초연금 산정 기준 및 제도 개선 방안에 있는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초연금이 2014년도 7월부터, 예전에는 기초노령연금이었다가 기초연금으로 전환되었고,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를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라고 목표 수급률이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 수급률을 낮추기 위해서 전체 노인의 소득 인정액을 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한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그 선정 기준을 정해야 하는데, 2014년도의 경우에는 노인 단독 가구 같은 경우에는 87만원, 노인 부부 가구의 경우에는 139만원 정도였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전체 노인 및 배우자에 대한 소득 인정액이 다 있어야 돼요. 그래야 70%를 자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이용을 했냐면, 전체 노인의 데이터가 다 있는 곳은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이용을 했고, 그래서 2014년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인 65세 이상 전체 노인과 배우자의 전체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소득과 재산 항목별 행정 자료를 딱 놓고, 그 데이터에 뭐를 붙이냐면, 실제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가지고 있는, 이 사회보장정보원은 굉장히 많은 복지 급여와 관련된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고요. 여기서 실제 기초연금 수급을 받고 있는 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항목별 행정 자료를 붙였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행정 자료를 연계해서 붙인 이유는, 공단의 자료만으로는 그 앞에서 말씀드린 이 소득 인정액을 구할 수 없어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보장정보원은 이미 기초연금을 수급받고 있는 노인의 경우에는 관련된 소득 인정액과 관련된 항목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활용을 해서 이제 비어있는 그 값들을 추정을 하고, 전체 노인의 소득 인정액을 가지고, 물론 추정값도 있는 거죠. 실제 값들도 있겠지만 추정값을 가지고 나래를 세워서 70%에 해당하는 그 값을 잘라서 앞에 이런 여기 선정 기준액을 산출을 했습니다. 이게 기초연금 선정 기준에 관련된 부분이고, 행정자료와 조사자료 간의 연계 부분은 실제 이 중증장애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선 중증장애인 명부 DB가 있습니다. 이 자료 역시 사회보장정보원에 있고요.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중증장애인 명부 DB를 받아서 여기에서 샘플링을 하는데, 실제 여기에 본인부담 금액이 있어요. 이 부분은 중증장애인 실태조사에서 뭐를 조사를 했냐면,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현황과 요구 관련 조사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사인데, 보시면 본인 부담금 납부 여부라든지 이와 관련된 의견, 그리고 본인 부담금 외에 추가 지불 비용이 얼마인지 등에 대한 이런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 조사에서 나온 값과 행정자료 간의 값을 비교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사례로 이 부분을 넣어놨고, 한국의료패널과 건강보험공단 DB 부분은 저희 연구원과 이제 건강보험공단이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그 패널 조사이고요. 한국의료패널의 장점은 조사 연도 1년 전 의료 이용에 대한 회상 자료이고, 이 얘기는 비급여에 대한 자료 수집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반면에 건강보험공단 자료는 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 급여 신청 자료이기 때문에 정확한 의료 내용이 파악 가능하지만 급여 부분이겠죠. 그래서
실제 이 의료 패널 조사를 할 때 급여 부분이 명확하게 제대로 들어왔는지에 대한 검증을 이 공단 데이터를 가지고 하기도 했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행정 자료와 행정 자료의 연계이지만 통계적 매칭 방법을 할 수 있다는 사례인데, 식별 환자료 같은 경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입원 환자랑 외래 환자 두 자료 모두 식별 정보가 없기 때문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체키로 각각 무작위 할당하였기 때문에 이 자료 개인의 입원 및 외래 이용의 행태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통계적 매칭 방법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사례는 제가 이따가 말씀드린 이 사례를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데이터 연계 방법론인데, 일단 제일 먼저 데이터 연계를 찾아보시면 이런 그림부터 보실 거예요. 서로 다른 두 개의 데이터셋이 존재하는 거고요. 파일 A는 변수 X, Y로 구성이 되어 있고 변수 B는 X, Z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자료에는 여기 Y, Z로 되어 있을 거예요. 수정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뒤에 제가 발표 자료에 없는 슬라이드도 몇 개 넣었거든요. 자료는 최종 파일은 아마 여기 사이트에서 다운받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파일 B는 XZ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는 파일 A에 B를 붙일 거예요. 그러면 파일 A는 호스트 파일이라고도 하고 여기 수용 파일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기준 파일이라고 얘기를 했고 베이스 파일이라고도 불러요. 파일 B는 통합 연계 과정에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사용될 파일을 이제 도넛 파일, 제공 파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저는 여기서 연계 파일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이런 그림으로 표현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두 개의 파일을 연계한다라고 하면 공통 변수가 존재해야 돼요. 공통 변수가 존재하지 않으면 두 개 데이터를 붙일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파일 A랑 B 모두 관찰되는 변수를 공통 변수라고 하고, 파일 A에만 관찰되는 변수, 파일 B에만 관찰되는 변수를 고유 변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데이터 매칭은 이 공통 변수 중에서 핵심적인 변수들만 가지고 보통 매칭 작업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변수들을 매칭 변수라고 정의를 했고, 매칭 변수로 연계된 하나의 결합 파일을 여기서는 통합 파일이라고 제가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데이터 연계 단계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정황 매칭부터 나오는데, 정황 매칭은 기록 연계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주민등록번호처럼 보유 식별 정보가 자료 공통으로 있고 변수값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경우에 데이터를 결합하는 방법이에요. 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있기 때문에 행정 데이터 연계 간에 이용할 수 있고, 당연히 공통 변수의 측정 오차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이상적인 데이터 매칭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프라이버시와 그다음에 법적인 문제 때문에 실제 굉장히 어렵죠. 이렇게 정확 매칭을 하기엔. 근데 정확 매칭이라고 해서 측정 오차가 발생하지 않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개인정보가, 주민등록 번호가 아니라 가지고 두 데이터에 가지고 있는 정보가 이름이라든지 이름, 주소, 생년월일 그 정보를 가지고 매칭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도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름 개명이라든지 데이터 생성 시기, 그리고 주소 이전으로 동일한 정보가 다르게 실제 입력되어 있을 수 있고요. 기업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사업체명이 변경되거나 대표자 이름이 바뀌거나 그리고 업종 변환이 있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아무리 정확 매칭이라고 하더라도 통합 데이터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두 데이터 레코드의 그런 정확 정도에 따라서 가중치를 부여해서 확률적으로 이런 데이터를 결합을 할 수 있는데, 정확 매칭의 예 중 하나고요. 이것도
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얘를 보시면 두 개의 파일인데 동일한 사람이에요. 동일한 사람의 정보가 보시면 다르게 들어가 있어요. 뭐만 같냐면 성만 같아요. 이 두 파일이 동일하거든요. 이럴 경우에 이 값은, 이 사람은 매칭이 될까 안 될까를 어떻게 결정을 하는지를 일단 보여드리면, 실제 통계학을 배우셨으면 이 그림은 너무나 익숙한 그림이실 거예요. 실제 두 자료가 동일한 사람이에요. 동일한데 그 동일한 사람이 제대로 연결이 됐으면 폴 파지티브고요. 실제 다른 사람인데 연결이 됐으면 그 부분을 펄스 파지티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연계가 된 다른 사람인데 연계가 되지 않은 경우는 트루 네거티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1종 오류와 2종 오류를 계산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적어놨고, 데이터 연계의 흐름도를 보시면 두 개의 데이터셋의 표준화 작업은 각각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이 표준화된 데이터셋을 가지고 블러킹을 할 수 있는데, 이 블러킹이라고 하면 뒷부분에 이제 그 계산량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성별 또는 뭐 연령대별로 해서 데이터셋을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나눠서 동일한 난자라고 되어 있는 그 두 개의 데이터셋을 가지고 나머지 변수들에 대해서 매칭을 한다든지 하는 개념으로 블러킹을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블러킹된 서브셋을 가지고 연결 및 결정 모델을 이용해서 비교를 하고 이제 새로운 통합 데이터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그젝트 매칭에서 나오는 용어 그 수식이 있는데, 두 데이터에서 레코드가 일치하냐 일치하지 않느냐는 두 레코드 쌍이 어느 정도로 유사한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게 항목 가중치고, 이 항목 가중치는 각각의 변수별로 계산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얘는 데이터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변수값이 얼마나 공통값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신뢰성은 M 확률로 표현될 수 있는데, 이는 얼마나 데이터를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한 측정 방법이고, 레코드쌍이 동일한 객체로 매치되었을 때 두 레코드 값이 같은 값을 가질 확률로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같은 수식이고요. 그래서 성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입력 오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M 확률 값이 굉장히 높은, 거의 1에 가까운 0.98 정도의 높은 값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주소의 경우에는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입력을 다 안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홀하게 관리될 수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성별보다는 낮은 약 0.7 정도의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값들은 이미 사전에 연구된 부분에서 나온 이미 픽스된 값인 거예요. 데이터로부터 선행 연구를 통해서 이미 노출이 된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U 확률의 경우에는 그 레코드쌍의 값이 우연히 일치할 가능성에 대한 측정 방법이고, 얘는 레코드쌍이 매치되지 않았을 때 두 값이 같은 확률이에요. 그래서 얘를 다르게 표현하면 상대 빈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U 확률은 1을 범주의 그 항목의 범주로 나눈 값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별 같은 경우에는 남과 여 각각 동일한 확률 값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0.5가 되고, 1년을 그 월을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 월의 확률 값은 0.08이 됩니다. 그리고 주소의 경우에는 U 확률 값은 거의 동일할 경우가 작기 때문에 0.01보다 낮은 값을 가질 것이라고 적어놨고, 얘를 M 확률과 U 확률을 구하는 이유는 각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구하기 위해서예요. 각 항목에 대한 가중치는 M과 U의 앞의 정의에 따라서 일치 항목 가중치와 불일치 항목 가중치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 표를 보시면
각각의 항목 가중치에 의해서 이 식들이 계산이 되면 이 레코드상의 종합 가중치는 항목 가중치들의 합으로 표현이 되는데, 제가 M 확률과 U 확률은 이미 기본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일치 항목 가중치랑 불일치 항목 가중치도 계산이 다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를 가지고 아까 전에 그 두 개의 데이터셋에서 같은지 다른지를 표시를 해보면, 여기 성만 같았잖아요. 성만 같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성만 같은 0.93을 가지고 오고, 나머지는 다 불일치 항목 가중치를 가지고 와서 다 더하면 이 값이 레코드상의 종합가중치가 됩니다. 이 종합가중치 값이 음수면 이 레코드상은 연계시키지 않고요. 이런 일련의 과정이 이제 결정 모델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레코드의 일치 정도는 이런 식으로 일단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 이 비슷한 가운데 부분 있잖아요. 그레이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종합 매칭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실제 데이터 연계 그 컨퍼런스를 갔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꽤 많이 이제 사람들이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인 통계적 매칭 방법에 대해 이제 말씀을 드리면, 통계적 매칭 방법은 연계할 두 데이터에 공통으로 있는 변수가 이제 고유 식별 정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개체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여기서의 전제는 유사한 개체이다예요. 유사한 개체를 찾아서 데이터 연계를 수행하는 방법을 의미하는 거고, 주로 고유 식별 정보가 없는 조사 데이터 간 연계에서 이용될 수 있는 방법이고, 행정 데이터의 접근이 어려운 연구자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예시로 통계적 매칭 방법으로 제일 먼저 나온 페이퍼가 이 데이터인데, 여기 성, 나이, 교육 수준, 혼인 유무, 순소득, 주택, 애완동 유무, 이 변수들에 대해, 얘가 공통 변수겠죠. 공통 변수들에 대해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람을 컨슈머 데이터에서 그 패널에서 찾고, 이 텔레비전 패널에 없는 자료인 시리얼 구입 빈도라든지 와인 빈도, 고기 구입 빈도를 가져와서 텔레비전 패널에 붙인 거예요. 그렇다면 텔레비전 패널에 소비 습관 정보를 추가해서 새로운 데이터가 만들어지겠죠. 근데 이 통계적 매칭을 할 때 기본 가정이 있습니다. 일단 두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연계할 그런 여러 데이터의 표본이 동일한 모집단에서 나왔다라고 가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가정은 꼭 필요하고, 그래서 여기 이 본문에 보시면 두 데이터의 샘플은 공통 변수의 그 평균에서 유의하게 차이가 나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고, 두 번째 가정 역시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더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가정인데, 공통 변수들이 주어져 있을 때 두 변수의 고유 변수인 y랑 z가 조건부 독립을 만족을 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조건부 독립이 필요한 이유는 기존 파일이랑 연계 파일을 결합을 하면 우리는 어쨌든 x, y, z의 결합 확률 분포를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실제 우리의 관심은 x, y, z인데 이 세 가지 변수와 관련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통계적 매칭을 하는 거잖아요. 그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 조건부 독립이라는 가정이. 그래서 되게 중요한 과정이고, 이 부분은 아마 강의 자료에 없을 거예요. 제가 추가한 부분이고요. 통계적 매칭하면 매크로 매칭이 있고요, 마이크로 매칭이 있어요. 매크로 매칭은 상관계수 그리고 회귀계수와 같은 그런 결합 확률 분포의 특성을 추정하거나, 그리고 변수, 이 x, y, z의 결합 확률 함수를 추정할 때 쓰이고, 여기에 모수적 방법을 이용한 매크로 매칭, 그리고 비모수적 방법을 이용한 매크로 매칭으로 나뉩니다. 모수적과 비모수적의 차이는, 모수적 방법 같은 경우에는 분포에 대한 그 데이터가 어떤 분포를 따른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규분포 같은 경우 뮤랑 시그마 구하셔야 되잖아요. 그 모수 추정하셔야 되죠. 모수적 방법이에요.
비모수적 방법은 데이터에 대한 그 분포 가정을 안 해요. 그래서 조사 자료에서 관측된 자료들을 이용해서 경험적 분포라고 여기 표현을 해 놓은 거고요. 경험적 분포로부터 YZ의 결합 확률 분포를 추정하고 XYZ의 결합 확률 함수를 추정하는 게 비모수적 방법을 이용한 매크로 매칭입니다. 두 번째가 마이크로 매칭인데, 이 마이크로 매칭이 보통 제가 아까 전에 계속 말씀을 드린 통계적 매칭 방법인 거예요. 두 데이터에 존재하는 공통 변수 X를 통해서 두 데이터를 결합하는 방법이고요. 여기에 조건부 독립성 가정이 필요합니다. 모수적 방법을 이용한 매크로 매칭, 그리고 비모수적 방법을 이용한 매크로 매칭, 여기 역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여기에서 이 부분을 보시면 비모수적 방법을 이용한 매크로 매칭에서 특정 모수적 분포를 가정하지 않은 채 A 데이터와 B 데이터를 매칭을 할 때 그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학택 대체 방법이에요. 여기에 혹시 통계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임퓨테이션 또는 미싱 데이터 어널리시스 쪽을 한번 보셨으면 이 랜덤 핫택이라든지 이런 방법들은 어느 정도 익숙하실 거예요. 여기에서 랜덤 핫택, 승리 핫택, 거리 핫택 이런 방법들을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을 하는 혼합 매칭도 있어요. 이 혼합 매칭은 모수 모형을 모수적 매크로 매칭 방법으로 추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매칭 과정으로 핫택과 같은 비모수적 마이크로 매칭을 통해서 파일을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향 점수 매칭도 있습니다. 성향 점수 매칭은 사회과학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과 방법론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많이 이용을 하시잖아요. 데이터 연계에서도 성향점수 매칭으로 데이터 연계해서 활용을 해요. 실제 퍼포먼스는 어떠냐? 꽤 좋습니다. 실제. 그래서 위에 앞에 그런 방법들 뿐만 아니라 이 성향점수 매칭을 잘 아신다라고 하면 이 방법을 이용하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 개념 자체는 다 아시겠지만 관측 연구에서 비랜덤화 과정을 통해 정의된 트리트먼트 그룹이랑 공별명 분포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대조 그룹을 구성하기 위해서 제시된 방법이고요. 이 연계 방법에서는 기본 파일은 베이스 파일을 이야기하는 거고, 베이스 파일에 속한 개체는 W는 1이라고 다 부여를 하고, 그리고 연계 파일은 다 W는 0이라고 부여를 해요. 이 값을 Y로 놓고 로지스틱 회계 모형을 돌립니다. 그렇게 해서 P 핵값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추정된 상환 점수를 이용을 해서 기본 파일에 있는 기존 파일이라고 앞에 설명을 했는데, 그 파일에 속한 개체와 거리를 최소로 할 수 있는 연계 파일 내의 개체를 매칭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뒷부분에 대한 기술은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 자료의 뒷부분에 대한 설명은 비모수적 방법을 이용한 마이크로 매칭이에요. 그리고 또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통계적 매칭 방법에 두 가지가 또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비제한적 매칭 방법이 있고요, 제한적 매칭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뭐냐면, 보시면 파일 A랑 파일 B가 있는데, 파일 A는 8개의 샘플이 있고요, 파일 B는 6개의 샘플이 있어요. 각각에 대한 가중치도 있고요, 전체 평균이랑 표준 편차도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어요. 비제한적 매칭은 말 그대로 두 데이터를 연계할 때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파일들을 연계할 때 기준 파일이 A라고 하면 A의 샘플 숫자만큼 있는 거고, 여기에 B에서 가장 유사한 애들이 붙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 B의 데이터가 한 개체가 두세 번 사용될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샘플은 전혀 사용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제한적 매칭 방법으로 연계된 파일은
당연히 요 앞의 이 평균이랑은 달라지겠죠. 어떤 샘플은 두세 번 사용됐고 어떤 샘플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ZB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장점은 파일 B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A 레코드와 가장 가까운 값을 찾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 변수와 관련된 추정력의 샘플 분산을 크게 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방법이에요. 그럼 제한적 매칭 방법은 뭐냐라고 할 때, 여기서 제한적 매칭 방법은 B 레코드를 모두 사용하는 거예요. B 레코드를 모두 사용하다 보니까 A 레코드가 여러 번 사용될 수도 있고요. 데이터셋이 다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가중치도 새롭게 들어가요. 이런 과정도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제약 조건도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제한적 매칭 방법은 가중치를 이용을 해서 제약 조건을 정의를 하고 있고, 여기서 기본적으로는 데이터 연계를 위한 마이크로 데이터는 동일한 모집 단위로부터 조사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두 조사의 가중치합은 동일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가정하고 내포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단점이 뭐냐면, 이 연결 과정에서 분명히 가까운 B라는 레코드가 있는데 모든 B의 레코드를 사용해야 되다 보니 거리가 먼에도 불구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컴퓨테이션 타임도 길어요. 그래서 이 뒷부분에 대한 설명은 랜덤 합택 방법, 그리고 그 거리 합택 방법 중 하나인 최근에 미국 합택 방법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5분 남았죠. 네,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부분은 그냥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랜덤 합택 방법은 뭐 기준 파일의 레코드의 연계 파일의 레코드를 랜덤하게 이제 선택하기 때문에 공통 변수에서 블로킹을 한 어떤 동일한 하위 집단에서 사용하는 게 적합하고요.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랜덤 합택 방법이랑 최근적 이웃 합택 방법으로 해서 그 통합 파일을 블로킹을 했을 때, 그리고 비제한적 그리고 제한적의 그 예제를 이렇게 넣어놨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리 함수에 대한 정의도 여기에는 지금 맨하튼 거리,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마일라노비스, 정확거리 함수 이 정도만 넣어놨는데 실제로는 더 많고요. 어떤 거리 함수를 선택하느냐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빠르게 넘어온 부분은 데이터 연계 시 고려해야 할 원칙이라고 적어놨는데, 이 부분은 꼭 고민을 하시고 이런 데이터 연계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데이터 연계는 새로운 통계를 생성하거나 또는 기존 통계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에만 수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데이터 연계를 해서 경비를 줄일 수 있거나 그리고 질을 높이거나 규제를 줄이는 등의 가치가 있는 경우에 데이터 연계는 실시되어야 된다고 보고, 데이터 연계로부터의 이득이 개인정보 보호 위험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지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자료의 순수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데이터 연계는 되어야 되고, 데이터 연계는 반드시 데이터를 제공한 모든 기관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 연계된 데이터는 공식 통계나 관련 연구에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데이터나 변수는 연계하지 않는 게 좋고, 연계 데이터는 다른 데이터와 따로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 연계 과정은 이렇게 보시면 공개적으로 진행을 한다는 건 투명해야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데이터를 붙였어요. 붙이고 난 다음에 그럼 그 데이터에 대한
품질은 어떻게 보장할 건데? 라고 하면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 게 변수 X, Y, Z를 위한 모형 또는 가정에 타당한가, 이 가정에 적합한가를 꼭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결합항량함수 그 예의 추정형의 정확성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된 마이크로데이터 연계 방안의 적절성인데, 이 부분은 내가 어떤 데이터를 기준 파일로 놓고 연계 파일로 설정을 할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매칭 변수는 어떤 변수를, 그 공통 변수들 중에서 매칭 변수를 뭘로 쓸 건지, 그리고 매칭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연구가 필요하고, 이 결합 데이터를, 마이크로 데이터를 이용한 추론의 타당성도 검토를 해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통합 데이터 파일을 만들었다고 하면 그 가중치 산출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연계의 활용 가치,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의 위험은 같이 상충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꼭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료의 그 셀렉션 바이아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링키드 데이터 자체가 100% 완전하지 않은 익스트 엑서가 아니면 어떻게 보면 확률적으로 추출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바이아스가 일단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바이아스를 그럼 어떻게 리포트를 해야 되는지 일단 그게 조금 궁금하고요. 지금 역학 쪽에서는 그 바이아스 에스티메이트 아나리시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바이아스를 추정해서 내가 지금 그 캘큘레이트 된 에스티메이트 값에 다시 이것을 고려해가지고 다시 계산을 해서 이 정도가 바이아스로 인해서 변동이 됐을 거다라고까지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이런 측면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리포트를 해야 될지 조금 그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 매칭에 있어서의 바이어스는 분명히 존재할 것 같고,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보통 이 통계적, 그러니까 데이터 연계를 하신다라고 하면 통계적 매칭 방법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정확 매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국가기관에서 이미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기관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분들이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연구자가 한다라고 하면 통계적 매칭 방법이잖아요. 아까 제가 두 가지 가정을 말씀을 드렸는데, 두 데이터셋의 분포가 동일해야 된다. 해보시면 동일하지 않아요, 실제. 셀렉션 바이어스 말씀하셨는데, 각 조사마다도 조사 특성이 있잖아요. 조사 목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사 데이터를 이제 모집단에 대한 분포를 내가 생각하고 있는 주요 변수들에 대해서 그림 그려봐도 동일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쨌든 샘플링 자체가 우리나라 전 국민의 인구 센서스든 그런 데서 가지고 온 자료라고 생각을 하면 뭐 그 부분은 넘어갈 수 있는데, 문제는 두 번째 부분이에요. 그 조건부 독립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만 해결을 하면 저는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차피 통계적 매칭이라는 것 자체가 대안적인 방법이에요. 이게 정답은 아니고요. 정확하게 두 사람, 동일한 사람을 붙이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사한 사람을 붙이는 거고, 당연히 바이어스는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어떻게 리포트를 하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정량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정량화한다라고 하면 네. 몇 %의 그냥 오차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여기에서 링크해서 링크가 얼마큼 잘못될 수 있는지 그거를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 부분은 네. 공통 변수 중에서 매칭 변수로 쓰인 게 있고 그렇지 않은 변수들이 있잖아요. A라는 데이터셋에서 어떤 변수, 그 다음에 B라는 데이터셋에서 어떤 변수, 두 개 항목이 다 동일해요. 같은 변수면 얘네들에 대한 일치, 불일치 정도 보면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 데이터 매칭의 질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부분은 제가 마지막 세션에 발표하는 거기에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활용 사례가 이따 이 다음 세션에 이천수 박사님께서 발표를 하실 거고요. 저도 발표를 할 겁니다. 그리고
찾아보시면 통계적 매칭이라고 검색을 해서 찾아보시면 관련된 논문들이 꽤 있습니다. 네. 통계적 매칭 방법을 사용할 때 혹시 데이터의 활용 목적이라든가 분석 방법이라든가 그런 거에 따른 어떤 제한 사항 같은 것도 없습니까? 아까 예를 드신 것 같은 경우에는 특정이었던 정보들을 겹쳐서 공급 변수는 아까 이제 소비생산이라든가 그런 걸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크로스트랙이라든가 그리고 소비자 시장 분석할 때 쓰는 그런 분석 같은 경우에는 가수능 차원에서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데이터의 어떤 정확성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다른 어떤 추론적인 이런 방법에서는 좀 한계가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 이외에 통계 방법을 사용하기 위한 기준 중에 데이터의 활용 목적이라든가 분석 방법이라든가 그런 어떤 기준 같은 것도 혹시 고려해야 될 겁니다. 목적이 명확해야 돼요. 연구 자료가 하면 내가 생각하는 주제 있잖아요. 주제가 정말 명확해야 되고요. 그 주제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공통 변수들 중에서 매칭 변수를 쓸 수 있는 게 있고 검증 변수를 쓸 수 있는 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연구 목적을 정말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고 각각의 데이터셋에 대한 이해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두 데이터셋을 연계를 한다라고 하면 만약에 세 개의 데이터셋도 붙일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그 데이터가 이 데이터의 속성이라든지 어떤 특성값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매칭 방법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 해봐요. 다 해보고 제일 낫다라고 생각하는 방법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리면 하나는 지금은 같은 유닛 레벨에서의 매칭, 그게 정확 매칭이 되려면 통계적인 매칭이거든. 그 말씀하셨는데 레벨이 다르면 훨씬 더 매칭이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갈 거고 효과도 굉장히 달라질 거거든요. 멀티 레벨에서 그런 사례들은 어떻게 다루시는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활용도는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데이터 마이닝의 천재들이 그렇게 아이디를 연결해가지고 수많은 데이터를 연결하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도 완벽하게 이 파악을 해서 저를 다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생각하면 굉장히 끔찍한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데이터의 연계가 정보가 심해질수록 그런 위험성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게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안전장치랄까 이런 것들은 뭐가 있을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해주셔서 첫 번째 부분은 멀티레벨 같은 경우에는 관련 논문들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분석을 해보지는 않았고요. 일단 저는 마이크로 레벨에서만 매칭을 해본 그냥 연구 차원에서 썼던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굉장히 큰 이슈라 제가 올해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제 전공이 그 데이터 마이닝이고요. 그리고 기계학습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알고리즘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 데이터 매칭도 잘 만들어진 알고리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렇게 개인에 대해서 다 모든 정보를 알게 됐을 때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은 제가 고민을 해보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알게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